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해받고 싶은 아주 작은 욕심의 책을 쓴 박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다심 중구협약센터 심리상담센터 해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 50분 동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랑,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왜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가 일찍 끝나면은 질문도 받을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6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소개를 짧게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상담자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리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좀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삶이랑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센터는 집단 상담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개개인의 마음들이 표현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표현들이 결국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컸던 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뭐 행동하고 말하는 거랑 자기 본연의 속마음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관종이다 라는 사람들한테 평을 들으면서 되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되게 무관심해 보이고 차갑다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속이 좁아서 쟤한테는 뭐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겠네 라는 평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거나 그냥 짧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마음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나 원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겉으로 표현된 거랑 속마음은 되게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표현된 게 뭐 상대방한테 좀 불쾌감을 준다면 오해가 쌓일 거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 사이에 오해가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쉽게 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갈등이 생기고 이제 뭐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게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진짜 마음들을 소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이라는 건 그냥 세상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어? 너는 왜 이렇게 삐뚤게 바라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되게 외롭고 되게 쓸쓸하고 그래서 연애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보면 되게 화가 난다 라고 한다면 뭐 봄에 꽃놀이 가는 커플들 보면은 그냥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무슨 뭐가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꽃이 뭐가 예쁘다고 유난히 떨어 매번 피는 꽃인데 라고 하면서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내가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내 주관적인 반응이나 상태는 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 책에도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음을 읽어준다, 뭐 마음을 헤아려준다, 이게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소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랑 이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랑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는 이렇게 칠치지 못하게 길 다니면서 흥분하고 그래. 앞 좀 보고 다녀.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낸다면 제가 만약에 그 친구의 말이나 어떤 표현된 감정인 그 화의 반응을 표면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야, 너는 나 다친 거 안 보이냐? 이렇게 같이 싸우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좀 많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애끼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겉으로 표현된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속마음, 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건가? 내가 다친 게 속상해서 그런 건가? 이걸 먼저 헤아린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야, 내가 다쳐서 뭐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내가 좀 다쳐서 걱정되면 좀 따뜻하게 물어봐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는 상대방한테 뭐 그냥 표면적으로 들리는 반응에 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피상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 속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혹시 책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책에는 6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 각각이 본인들 개별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내 마음이 원래 어땠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내용 말고 이 인물들별로 왜 내가 이 사람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6명의 인물을 한 3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표현하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이 뭐 소희나 성현이 같은 책 속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희 같은 경우에는 관계 또한 경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그냥 아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 얘랑 있어서 좋다. 얘랑 있으니까 뭐 하니까 기분 좋네.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순위가 몇 위인지 나보다 못난 애는 누가 있고 나보다 잘난 애는 누가 있고 쟤는 어떻고 얘는 어떤지 계속 재고 따지는 거를 하느라고 관계에서 뭐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진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이 소희 같은 경우에는 관계도 경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쟤를 더 좋아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 소희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구나. 아 쟤는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쟤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더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순간이 느껴지게 되면 소희는 자존심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소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가장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을 세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이나 마음, 감정들이 드러날 것 같을 때 그때가 이제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을 표현하면서 센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더 좋아한다라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내가 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라서 그걸 숨기고 나도 얘를 덜 좋아하는 척하고 별로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는 척하고 그래서 너 나 안 좋아해? 그래 나도 너 관심 없어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희는 실제 마음은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건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그냥 너 별로 관심 없으면 가라고 나도 네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관계가 끊겨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실제 원했던 거는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중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느껴져서 본인이 초라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기 싫어서 이제 좀 자존심을 세우느라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심 보상은 그거예요. 본인이 아까 소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내가 더 못난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수치심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사실 나도 너한테는 관심 없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여우와 신포도처럼 그 여우가 담장 안에 있는 그런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 포도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는 거잖아요. 소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더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 상대방도 나한테는 별거 아닌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본인의 특별함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뭐 관심받고 싶다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감정을 좀 표현을 못하게끔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성현이의 그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성현이는 이렇게 한 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애교가 많고 살가운 애라서 되게 이쁨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거예요. 근데 성현이도 우리가 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게 되게 기본적인 욕구인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것도 되게 기본적인 욕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해서 얻어낼 재간은 없으니까 아까 그 여우가 포도에 대해서 가치를 절하했던 것처럼 성현이도 사랑받는 거, 뭐 애정받는 거, 그런 관계나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한 거예요. 그건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대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데 집중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성현이는 드러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사실은 관심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었던 거야. 이 마음을 감추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날라 치면은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뭐 애정을 갈구하거나 사랑받고 싶어하거나 그런 애교 부리고 이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유치하게 평가하고 쟤는 뭘 저렇게 애정을 갈구해 비굴하게 그냥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유형인 경우에는 내가 나 너한테 관심 받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관심 받고 싶은 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긍정적인 관심은 끌어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관심 그거는 끌어들이기가 우리가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고 계속 시비 걸고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관심 이게 갈등이 계속 오고 가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고 나한테 어떤 감정이라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외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채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집단에서도 갈등할 때 우리가 갈등 대상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럼 되게 외로운데 계속 나한테 화가 나더라도 반응해주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나 네 때문에 화났다고 먼저 얘기해주고 이러면 아 그래도 가치 있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러니까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둘도 긍정적인 거를 못 받을 바에는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인 게 나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되게 힘들고 뭐 이렇게 지쳐가지고 위로받고 싶고 뭔가 이게 토닥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그냥 솔직하게 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위로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존심 센 사람들은 그 얘기하기가 이렇게 좀 안 되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동 드릴 같은 거. 아, 여보, 내가 드릴 고장났으니까 고쳐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거 안 고쳐왔어? 그럼 아내가 묻겠죠. 아, 왜 지금 당장 쓸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계속 거는 거겠죠. 남편은 아내한테 뭔가 계속 초점을 받고 싶으니까. 그럼 아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황스럽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오자마자 화를 내냐 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면 그 남편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아내가 무관심하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남편이 이제 쫓아가면서 계속 화를 낼 수가 있겠죠. 나는 뭐라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갈등으로 치닫게 될 텐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되게 의심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도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고 뭐 이렇게 토닥임을 받고 싶은데 그걸 표현 못해서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닐까? 이런 본인 스스로의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이제 변화에 그런 뭐 물꼬는 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 남편이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아내한테 가자마자 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다, 위로를 해달라 라고 했다면 그 둘의 대화의 방식, 흐름, 이거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인트들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현우랑 수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현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게끔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신 분이라서 아들이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뭐 약한 소리 하거나 우는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차단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 사람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감정을 담아둘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아예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왜 이렇게 집단할 때도 항상 듣는 얘기가 갈등하고 나서 그 감정 없애버리지 말고 기억해뒀다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꼭 얘기해줘라. 일주일 동안 참는 거 연습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포인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감정, 이렇게 뭐 서운하다든지 아니면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막 답답하고 억울하다든지 그런 감정에 대해서 느껴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엄마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 아, 그게 그랬어? 하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를 했던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그 특정한 감정을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뒀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담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예 그 감정에 대해서 느끼거나 담아둘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대부분 뭐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 현우 같은 캐릭터도 그런 이게
대화에 이런 뭐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없어서 성인이 돼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해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갈등하는 순간부터 되게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갈등한 대상이랑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실 텐데, 그런 수고로움을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내가 다 참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참다 못해서 좀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렇게 좀 힘듦을 겪게 돼서 상담 장면에 오게 된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정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현우보다 더 앞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진보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정을 차단만 했지 표현하지 못하게만 했는데, 수정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감정들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양육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동생한테 뭐 질투하거나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한텐 관심 안 줘, 서운해, 이런 표현들을 언니가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게 동생을 질투하는 거야? 왜 샘내는 거야? 에이, 누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되게 나쁜 거구나. 나는 나쁜 아이로구나. 동생을 질투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더 입을 다물고 살았던 캐릭터인데, 근데 우리 집단을 처음 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 감정이나 이 생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고 너무 나쁜 감정이라서 이걸 표현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나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까봐 이야기를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수정이라는 캐릭터도 본인이 표현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낄 법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되게 나쁜 거다. 이거는 느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되게 악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느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아, 너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는 걸 계속 공감을 받아야지만, 아,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구나,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걸 증명을 받기 때문에 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더 안 좋은 거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게 돼서 더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못하면, 왜 우리 화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말을 못하면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몸이 아프든 뭐 어딘가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우나 수정이 같은 스타일도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인간이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감정을 물잔에 있는 물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출렁이기 전에 계속 비워줘야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감정들도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 쌓이기만 했지 풀어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쌓이는 걸 인식하고 뭐 어떤 거, 뭐 운동이라든지 뒷담화라든지 뭐 어떤 걸로라도 푼다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덜 하겠지만, 그런 인식조차 없어서 쌓이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자동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더 이상 싫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정도이구나, 되게 힘든 상태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나 또한 싫은 소리를 당연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걸,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우나 수정이 같은 캐릭터들이 그런 유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은희랑 서준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은희의 캐릭터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본인의 생각이나 뭐 어떤 뭐 이렇게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이제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게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게 된 건데, 은희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걸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대를 막 되게 존중해 주거나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의지 대상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나를 챙겨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얘의 구미를 맞춰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한테 뭐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나를 이끌어 주거나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내 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꾸 눈치를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서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데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일보다도 남 일 신경 쓰느라고 되게 바쁘고, 그래서 오지랖을 부리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챙겨주고 더 헤아려주고. 근데 서준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렇게 서글픔이나 본인의 힘듦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너무 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취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대신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한테 해줌으로써 대리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한테 해주면서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해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를 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타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받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자꾸 신경을 써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나 아니면 자기가 추운데,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가 추우면서 야, 너 춥지 않냐? 자기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서도 너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막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걸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서 네가 선택해 라든 네가 선택하게끔 이렇게 질문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표현하기가 어려운지를 봤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뭐 그게 좋은 거 말고 부정적으로 뭐 서운한 거든 뭐 속상한 거든 걱정하는 거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대부분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화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겉으로 표현되지는 그런 하나의 화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게 되면은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집단원으로 참여를 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석사 4학기였었어요. 그럼 4학기 때 수업을 듣고 원래는 5학기 때 논문을 썼어야 됐는데 빨리 졸업을 해서 나 좀 괜찮지? 라는 거를 느끼고 싶어서 저는 4학기 때 좀 무리를 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바빠요. 수업도 듣고 논문도 쓰면서 되게 바빴는데도 집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왜냐면 밖에서는 너무 다 좀 이렇게 좋게 하고 피상적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좀 시원하게 아니면 채워지는 소통을 한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에 와서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채워지고 에너지 받는 게 있어서 집단을 빠지지 않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도 논문을 쓰느라 되게 바빴는데 저는 집단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이렇게 뭘 안 하고 있는 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너 논문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 멍하니 있을 바에는 없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화를 냈고,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뭐 B라는 집단원도 야 그래 너 바쁘면 집단보다는 네 거 할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나 B나 되게 좀 화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묻는 거예요. 너네 둘 다 무슨 마음 때문에 저 A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꼴 보기가 싫은 거니까 그냥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낸 거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B라는 집단원은
A라는 사람이 되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여기 집단에 왔지, 본인이 좀 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A라는 사람을 되게 아끼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깥 상황이라면 그렇게 리더처럼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다시 얘기를 이렇게 뭐 표현을, 만약에 상대방이 화로 들었다면 내가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정정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집단원은 저나 B라는 집단원 모두 본인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을 거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둘한테. 근데 표현된 거는 둘 다 화였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속마음들을 표현하게 되면서 저랑은 뭐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여기 B라는 사람한테는 좀 더 위로를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둘의 관계는 되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마음 헤아리기,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가 좀 알아채줘서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짐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서 혹시 너 이런 마음 아니야? 아니면 너 걱정돼서 그런 거면 나한테 좀 잘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해서 얘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짐작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제일 이렇게 중요한 건 좀 직접 묻고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 편의대로 그냥 판단하고 해석해버리는 게 에너지도 덜 쓰이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감정적인 사건을 서로가 겪어갈 때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묻고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얘 마음은 혹시 그럼 이 캐릭터하고 같은 마음이었나? 이런 걸 좀 추측을 해보시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기나 제시 같은 걸로 얘기를 해줘도 좋겠다. 혹시 뭐 이런 마음 아니냐라고 알려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집단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집단 안에서는 참 좋은 게 그 관계의 기승전결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처음에 누군가 서로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졌을 때 호감을 가지면서 서로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는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겪게 되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되게 좋구나, 너한테도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과정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일부만 보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과정 안에 있는데 되게 힘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회의감을 많이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집단을 저도 그렇지만 오래 이렇게 관계를 맺어 오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노력을 하면서 왜 내가 이 힘든 걸 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오래 참여하신 집단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던 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드리는 얘기가, 관계의 끝을 보고 가지 말고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왜
응답하라?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던 게 우리 그때의 시절에 그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의 향수나 그때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 어떤 뭐 좋은 일들 아마 그런 추억거리들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보다는 아 그때 내가 이런 게 좋았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우리가 둘이 뭐 서로 되게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뭐 이불을 덮어줬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되게 큰 힘이 돼줬다든지 뭐 그런 일련의 이렇게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충족이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끝이, 왜 그것도 있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분명히 계속 헤어졌는데도 계속 사귀는 이유가 그 순간에는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게 있어서 에너지 받고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애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한테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채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고서 그 순간에 항상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끔 표현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 사람 마음을 좀 봐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각자 서로 마음을 표현하게끔 했을 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마음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하기 싫다. 네가 먼저 하면은 나도 그 다음에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가까운 관계에서도 진짜 많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상대가 야 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나는 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 때문에 내가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내가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 꾹꾹 참고 있다가 상대방이 표현을 했을 때 야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짜증났어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끝내자는 걸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그때마다 서운한 게 있다면 표현을 먼저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이랑 자존심 싸움하면서 네가 먼저 알아줘, 내가 먼저 알아줘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데 관계가 끝나는 게 더 좋은지 아니 관계가 그게 더 나은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물러나서 저 사람 마음을 먼저 알아준 다음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나한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왜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고는 하지만 그냥 솔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함의 범위도 뭐 어느 정도가 있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상대방이랑의 그런 그 우리 관계에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솔직함도 나는 무조건 솔직한 게 좋아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들을 수 없는 뭐 상태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폭력으로밖에 들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함도 상대방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처럼 네가 먼저 이해해, 내가 먼저 이해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그냥 더 이해받는 게 중요한지 이런 우선순위나 뭐 중요 가치도에 따라서 다르게 좀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생활, 이렇게 직장인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한테 되게 좀 세상을 모른다는 듯이 야. 회사 생활이 무슨 뭐 이렇게 감정 표현하면서 사는 줄 알아? 너는 지금 회사 생활도 안 해봤고 맨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이렇게 암담한 게 누가 회사 가서
뭐 상무님한테 전무님한테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진짜 가까운 내 주변 사람한테 솔직하게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한들 회사에서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모른 채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보다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즉각적으로 느껴야 내가 그에 맞는 해결책도 또 찾아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사회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나 뭐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책에 사인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적는 얘기예요. 저희 센터 해운의 뜻과도 같은 의미인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상담자는 뭐 하는 거냐? 상담자가 그냥 누구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엊그제 대답을 했죠. 그냥 마주하는 거다, 우리는. 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진짜 도움이 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막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계속 마주하면서 그 사람과 끝나지 않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 그게 진짜 상담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단 우리만, 상담자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상담자나 치료자가 돼서 상대방과 마음을 계속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내가 상담 장면에서 채워졌던 마음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서로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같이 계속 마주해서 마음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이제 읽으면서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작게 시처럼 이렇게 적은 글이 예전에 집단할 때 마치 이제 리더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남긴 후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었을 때 그 네.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용을 읽기보다는 이 챕터마다의 그 짧은 글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표시해놓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보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새 유형으로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건지, 저는 그냥 상담 중에 만난 6사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다른,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유형을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되게 편의적이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낼 때, 그 외에 진단별로 우리가 진단명이 내려지기도 하거든요. 뭐 이상장애나 이런 쪽으로. 그럼 DSM-5에 나와 있는 진단별로 사람들을 만들까, 캐릭터를. 근데 그렇게 하자니 우리 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꾸며내야 되겠다. 그래서 집단에서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지 하면서 한 12명 정도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다 하고 싶었었는데, 이야기를 가상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가는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의 그런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 6명을 추려서 적은 건데, 그게 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6명이 다 그 사례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제가 경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프롤로그에 적은 것처럼 그 6명이 내 안에 모두 다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경험한 것들, 느꼈던 감정들, 그런 걸 더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도 저에 대해서 많이 이게 다양하게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게 집단이나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잖아요. 그럼 나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의 그런 뭐 색깔들이 되게 단순한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양한 또 제가 그 나름대로의 감정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다 보니까 6명의 인물로 꾸려졌고, 책은 이게 지금 이거 얘기 나눌 때는 3명으로 이제 세 카테고리 그걸로 나눴는데, 책을 쓸 때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6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런 북토크를 할 때 어떤 얘기를 좀 주로 나눌까, 책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내가 뽑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6명이 왜 표현하기가 어려울까라고 해서 나중에 좀 그거는 분류를 했던 거예요. 여기 얘기는. 근데 그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 마음을 궁금해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등 상황에서 그 상대방 마음이 궁금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한 거를 억지로 궁금해야 한다면 그게 또 내가 감정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상대방의 얘기가 제대로 안 들려요. 그러면 억지로 궁금해해서 물어봤어. 그럼 묻고 나면 또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 이거 아니었잖아 하면서 내가 또 반박을 하게 되면 물은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엿먹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해하고 싶을 때, 정말 궁금하고 그랬을 때 물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화가 되게 많이 나서 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계속해도 자기 서운한 거나 이게 화가 난 거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대해서도 물론 중간중간 얘기하지만 한 2주, 3주, 그러니까 2번, 3번 동안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내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제 얘기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상대가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의무감에 묻는다고 한들 상대방의 얘기가 절대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표현을 해야죠. 근데 그 과정들 계속 겪다 보면 나도 내 감정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을 힘이 생기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이 집단을, 그러니까 갈등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 거 속 풀린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내 것도 느껴지지만 자동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도 좀 헤아리게 되는 순간이 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진짜로 물어봐주고 궁금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크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어쨌든 갈등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선은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듣기만 하다가 병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니까 일단은 표현을 해야 내가 응어리진 것도 풀어질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들어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